안녕하세요. 최근 비트코인이 12만 3천 달러를 넘기면서 사상 최고가에 거의 다가섰습니다. 네, 정말 엄청난 상승세죠. 근데 정말 흥미로운 건요. 요즘 보면 전 세계적으로 불안 심리가 커지면서 보통은 안전자산인 금으로 돈이 몰리잖아요. 네, 그렇죠. 금값이 많이 올랐죠. 그리고 미국 정부 셧다운 우려까지 나오면서 비트코인 좀 떨어지겠다 이런 예상이 많았거든요. 맞아요. 악재가 겹친다는 분석이 많았죠.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어요. 오히려 막 올랐단 말이죠. 도대체 왜 이런 걸까요? 네, 그게 오늘 저희가 풀어봐야 할 핵심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예상 밖의 비트코인 급등 배경을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특히 거시경제 상황, 그러니까 뭐 금리나 인플레이션, 달러 가치 같은 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또 큰 손들,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이나 기업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걸 좀 살펴보고요. 네, 중요하죠. 이걸 통해서 잠재적인 기회 요인, 또 반대로 위험 요인은 뭔지 균형 있게 분석해서 앞으로 우리가 뭘 생각해야 할지 그 전략을 고민해 보는 게 이번 시간의 목표입니다. 네, 아주 시의적절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 질문, 왜 부정적인 신호 속에서 비트코인은 올랐는가? 자료들을 쭉 종합해 보면요. 겉으로 보이는 악재보다 훨씬 더 강력한 상승 동력들이 작용하고 있다. 뭐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더라고요. 더 강력한 동력이요. 어떤 것들일까요? 가장 큰 건 역시 뭐니 해도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에 어마어마한 기관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에요. 주당 32억 달러 규모라고 하니까요. 와, 주당 32억 달러요? 네, 이게 그냥 개인 투자자들이 몰리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장이 이제 연준이 금리를 내릴 거다. 이런 기대감을 강하게 갖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강해지고 있는 거고요. 유동성이 풀릴 거라는 기대.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달러 가치가 좀 불안정하고 인플레이션 우려도 계속되니까 전동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걸 방어할 수단으로 비트코인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는 분석이에요. 일종의 디지털 금으로서 말이죠. 디지털 금. 네, JP모건에서는 이걸 가치 절하 트레이드라고 표현하던데요. 가치절하 트레이드요? 네,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내 돈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하는 걱정에 금이나 비트코인 같은 다른 자산으로 눈을 돌린다는 거죠. 아하, 법정화폐에 대한 불신이군요. 그렇죠. 심지어 현재 가치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금보다 한 4만 6천 달러 정도 저평가되어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더라고요. 저평가요? 그럼 상승 여력이 더 있다는 거네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물론 단기적으로 가격이 막 오르내리거나 정부 규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위험은 여전합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이런 구조적인 변화들이 가격을 밀어 올리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 가치절하 트레이드라는 개념이 상당히 흥미롭네요. 법정화폐에 대한 불안감이 오히려 비트코인 수요를 자극한다. 그럼 거시경제 요인부터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자극한다고 하셨는데 자료들에서도 이 부분을 많이 다루더라고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비트퓨리의 조지 키크바제 부회장 같은 사람은 자료에서 이런 말을 해요. 비트코인은 애초에 정부가 돈을 너무 막 찍어내는 것에 대한 일종의 보험 같은 성격으로 만들어졌다. 보험이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앞으로 금리가 내려가고 시장에 돈이 더 풀릴 거라는 기대감 자체가 비트코인에는 호재로 작용하는 셈이죠. 그렇겠네요. 근데 약간 역설적인 건 미국 정부 셧다운 가능성 같은 뉴스가 나왔을 때예요. 보통은 불확실하니까 시장이 좀 위축될 법도 한데 네, 그렇죠. 보통은 그렇죠. 근데 앤서니 폼플리아노나 신민철 작가 같은 분들 분석을 보면 시장은 이미 과거 경험으로 이게 단기 충격일 가능성이 높다고 학습했다. 이렇게 지적해요. 과거에도 셧다운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오히려 정부 재정이 불안정하고 달러 가치가 떨어질 거라는 우려가 퍼질수록 정부 통제에서 벗어난 비트코인의 매력이 더 커진다. 이런 시각이 힘을 얻고 있는 거죠. 이야, 정부에 대한 불신이 비트코인 신뢰로 이어진다. 이거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설득력이 있네요. 자료에 나온 에릭 트럼프가 달러 구매력이 2020년 이후 25%나 떨어졌다고 한 지적이나 네, 그것도 충격적이죠. 멕시코의 재벌 리카르도 살리나스가 법정화폐는 사기다. 비트코인 보유는 이제 투자 이상으로 삶의 방식이다. 이렇게까지 말한 것도 다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겠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금이라는 비유가 다시 힘을 얻고 있는 거고요. 결국 핵심은 희소성이죠.
총 공급량이 2,100만 개로 딱 정해져 있다는 거. 네, 그게 금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죠. JP모건의 가치절하 트레이드 분석도 결국 이 얘기군요. 네, 같은 맥락이죠. 금이랑 비트코인 둘 다 수요가 늘고 있는데 현재 가치로는 비트코인이 금보다 싸니까 더 오를 여지가 있다. 뭐 이런 분석인 거죠. 여기에 더해서 야후 파이낸스 같은 데서는 10월을 업터버라고 부르면서 역사적으로 10월에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인 경우가 많았다는 계절적인 요인까지 언급하기도 하고요. 업터버, 재밌네요. 거시경제 환경이 전반적으로 비트코인이 좀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실제로 돈이 움직이는 모습?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이나 기업들의 행보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 현물 ETF 승인 이후에는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는 건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던데요. 네, 그 변화는 정말 극적입니다. 단순히 가격만 오른 게 아니라 뭐랄까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시장의 시각 자체가 바뀐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시각 자체가요? 네. 마이 파이낸셜 프렌드나 알트코인 데일리 같은 자료들을 보면요. ETF를 통해서 지난주에만 32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4조 원이 넘는 돈이 비트코인 시장으로 들어왔어요. 와, 일주일에 4조요? 네. 하루에 거의 10억 달러, 1조 원 넘게 들어온 날도 있었고요. 특히 주목할 만한 건 블랙록의 아이빗 ETF예요. 싱킹 크립토 자료 보니까 출시하고 몇 달 안 됐는데 벌써 77만 7천 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사들였다고 합니다. 77만 개요? 와, 정말 엄청난 규모네요. 이게 기관들의 수요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거군요. 그렇죠.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죠. 근데 이런 흐름이 비트코인에만 있는 건 아닌가 보죠? 이더리움이나 다른 알트코인 ETF에 대한 기대감도 자료에 꽤 언급되던데요? 맞습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에도 이미 수억 달러가 들어왔고요. 시장에서는 벌써 다음 타자로 솔라나, XRP, 체인링크 같은 다른 주요 알트코인들 ETF도 승인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 다른 코인들도요? 네. 여러 자료들, 얼트코인 데일리, 싱킹 크립토에서 이미 여러 알트코인 ETF 신청서가 제출됐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요, 여기에 스테이킹 기능까지 추가된다면 스테이킹이면 코인을 맡겨두고 이자를 받는 거요? 네, 맞아요. 그 기능까지 ETF에 들어간다면 기관 투자자들한테는 훨씬 더 매력적인 상품이 될 수 있죠. 단순히 가격 상승만 기대하는 게 아니라 안정적인 이자 수익까지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겠네요. 투자 매력이 더 커지겠어요. ETF 같은 간접 투자 말고 기업들이 직접 비트코인을 사거나 관련 사업에 뛰어드는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워낙 유명하지만 다른 큰 기업들 움직임도 있나요? 물론입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MSTR은 이미 7, 8억 달러, 거의 10조 원어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업들한테 길을 열어줬죠. 루크미킥 채널 자료에도 나오고 마이클 세일러 CEO는 공병호 TV 인터뷰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100만 달러가 돼도 계속 살 거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확신에 차 있더라고요. 100만 달러? 대단하네요. 근데 더 흥미로운 건 아마존, 애플,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혹시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추측들이에요. 아, 빅테크요? 그들이 움직이면 정말 파급력이 클 텐데요. 그렇죠. 로크미킥 채널에서 몇 가지 근거를 제시하는데요. 예를 들어 아마존이 암호화폐 전문가 뽑는다고 공고냈다가 갑자기 지웠던 일. 네, 그런 얘기 있었죠. 또 제프 베조스가 아마존 주식을 엄청나게 판 시기랑 규모가 어떤 익명의 거대 비트코인 고래가 사들인 패턴이랑 좀 비슷하다는 점, 이런 것들이요. 정말요? 그건 좀 흥미로운데요? 네. 그리고 베조스랑 마이클 세일러가 만나는 모습도 포착됐었고 베조스의 우주회사 블루 오리진은 이미 비트코인 결제를 받고 있다는 점도 있고요. 물론 아직은 다 추측 단계입니다. 네, 그렇죠. 아직은요. 하지만 이런 가능성이 제기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시장의 기대감을 높이는 거죠. 구글도 비트코인 관련 기업이랑 파트너십 맺었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빅테크 외에 다른 기업은 어떤가요? 유통 쪽 움직임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월마트 얘기도 있었죠. 네, 맞아요. CNBC랑 싱킹 크립토 자료 보니까 월마트 자회 사이드 원페이가 곧 암호화폐 거래랑 보관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해요. 원페이요? 네. 이게 시작되면 고객들이 암호화폐로 월마트에서 물건 사거나 월마트 신용카드 대금도 갚을 수 있게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와, 그럼 정말 실생활에 가까워지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코인베이스는 삼성하고 파트너십을 발표했잖아요. 7,500만 명이 넘는 갤럭시 사용자들한테 암호화폐 지갑 접근성을 주고 삼성페이랑 연동한다는 내용인데 이것도 정말 큰 뉴스죠. 네, 정말 대중화에 큰 영향을 주겠어요.
심지어 CNBC 보도를 보면 프레베일 커피 같은 작은 카페 체인조차도 카드 수수료 아끼려고 스테이블 코인 결제를 도입하려고 한대요.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같은 법정화폐의 가치가 고정된 코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기업부터 소상공인까지 정말 전방위적으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또 흥미로운 점은 단순히 비트코인을 사거나 쓰는 것 말고 특정 암호화폐 생태계 자체에 투자하는 새로운 방식도 나온다는 거네요. CNBC 자료에서 디지털 자산 트레저리 기업들을 언급했던데요. 이 비전앤시스 AI나 아발란체 트레저리 컴퍼니 같은 곳들이요. 이건 뭔가요? 네, 그건 마이크로 스트래테지가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사모으는 모델 있잖아요. 네. 그걸 다른 코인, 예를 들면 솔라나나 아발란체 같은 특정 블록체인 프로젝트 코인에 적용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발란체 트레저리 대표가 CNBC 인터뷰에서 그렇게 설명했고요. 아, 특정 코인을 대량 보유한 회사에 투자하는 거군요. 그렇죠.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솔라나 생태계가 잘 될 것 같은데 직접 솔라나 코인을 사서 관리하기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네. 복잡하고 위험 부담도 있고요. 그럴 때 솔라나를 많이 가진 비전앤시스 AI 같은 회사의 주식을 사는 방식으로 간접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솔라나 생태계가 커지면 그 회사 가치도 같이 올라갈 테니까요. 새로운 투자 방식이네요. 네, 물론 아직은 좀 초기 단계고 CNBC 자료에서도 지적했듯이 일부 기업의 거래 패턴에 대해 금융당국 조사가 진행 중이기도 해서요. 성공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관이나 기업 움직임도 중요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은 역시 개인 투자자들의 힘도 무시 못하죠. 특히 핫다, 가격 떨어질 때마다 사는 심리가 강하다는 분석이 인상 깊었어요. 맞습니다. 앤서니 폼플리아노는 자료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레딧이나 X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 통해서 정말 빠르게 정보를 주고받고 어떤 특정 이야기, 즉 내러티브를 만들어서 시장을 이끌어가는데 아주 능숙하다고 분석해요. 개인들이 내러티브를 만든다고요? 네, 심지어 기관 투자자들도 이런 개인들 움직임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는 지적까지 하더라고요. 특히 비트코인 커뮤니티에는 오렌지 필링이라는 독특한 문화가 있어요. 오렌지 필링이요? 그건 뭐죠? 주변 사람들한테 비트코인의 가치를 막 적극적으로 알리고 전파하려는 행동을 말하는데요. 이게 엄청난 믿음과 네트워크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아, 일종의 전도 활동 같은 거군요. 그렇죠. 폼플리아노는 식당 웨이터나 길에서 만난 사람들이 스스럼 없이 비트코인 얘기를 꺼내면서 주변에 막 알리는 모습을 봤다고 공유하기도 했어요. 트위터 창업자 잭 도시도 비트코인의 가장 큰 힘은 바로 이 커뮤니티에서 나온다고 했고요. 오렌지 필링, 재미있는 표현이네요. 그런 강한 믿음 때문인지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비트코인을 절대 안 팔겠다, 네버셀라는 심리까지 나타나고 있다고요? 네, 마이 파이낸셜 프렌즈 채널 자료에서 그걸 지적하는데요.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장기 보유를 결심한 사람들이 늘어나면 시장에 실제로 돌아다니는 비트코인 물량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네, 공급이 줄어드는 거죠. 이걸 공급 감소, 서플라이 스퀴즈 효과라고 하는데 실제로 알트코인 데일리 자료를 보면 현재 거래소에 보관된 비트코인 물량이 6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해요. 6년 만에 최저요? 네, 그러니까 살 사람은 많은데 팔 사람은 적어지니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압력이 생긴다는 분석이죠. 와, 그럼 공급 측면, 수요 측면 양쪽에서 다 상승 압력이 있다는 거네요. 그런데 자료들 보다 보니까 AI 기술 발전이랑 암호화폐를 연결하는 분석도 좀 눈에 띄었어요.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앤서니 폼플리아노의 분석이 좀 흥미로운데요. 크게 두 가지 측면이에요. 첫째는 AI 때문에 내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냐 하는 불안감이 커지면서 기존 경제 시스템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이게 암호화폐 같은 대안적인 시스템이나 투자처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고요. 아, 일자리 불안이 암호화폐 관심으로. 네. 둘째는 좀 더 긍정적인 건데 비트코인 채굴이 환경에 안 좋다는 비판이 많았잖아요. 네, 에너지 소비 문제 때문에요? 그런데 최근에는 채굴자들이 남는 전력을 이용해서 전력망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ESG, 즉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관 투자자들, 특히 연기금 같은 보수적인 곳들의 시각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오, 채굴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요? 네, 그런 내러티브가 형성될 수 있다는 거죠. 폼플리아노는 또 AI 도구 덕분에 개인 투자자들이 예전보다 훨씬 쉽게 정보를 분석하고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면서 기관과 개인 간의 정보 격차도 줄어들고 있다고 강조하고요.
AI가 암호화폐 시장 참여 방식이나 인식 자체를 바꿀 수도 있다 이런 얘기군요. 자, 그럼 이제 슬슬 투자 전략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지금까지 나온 긍정적인 요인들만 보면 뭐 당장 투자해야 할 것 같지만 분명히 위험 요인도 있을 텐데요. 특히 알트코인 투자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그게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현재 시장 상황을 보면 비트코인 도미넌스, 그러니까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네, 비트코인 비중이 커지고 있죠. 복리 채널 자료에서는 이걸 단기적으로 알트코인한테는 좀 불리한 신호로 봐요. 쉽게 말하면 비트코인만 혼자 오르고 다른 코인들은 좀 힘을 못 쓰는 그런 비트코인 독주 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아, 알트코인은 소외될 수 있다. 네. 과거 패턴을 보면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꺾이고 하락세로 전환될 때 차크상에서 데드크로스가 나올 때 그때 비로소 본격적인 알트코인 시즌, 즉 알트코인들이 막 급등하는 시기가 왔었거든요. 그럼 지금은 아직 알트 시즌은 아니라는 거네요? 뭐 현재 도미넌스 추세만 보면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죠. 그렇다고 알트코인의 미래가 어둡다는 뜻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코인들 ETF 기대감은 여전하고 기관들 관심도 높아요. 알트코인 데일리에서는 이더리움이 16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예측을 소개하기도 했고요. 16만 달러요? 와우. 네. JP모건이나 스탠다드 차타드 같은 큰 은행들도 연말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예측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고요. 다만 지금 당장은 자금이 비트코인 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뚜렷하다. 이 점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런 상황들을 다 종합했을 때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속에서는 어떤 투자 전략이나 위험 관리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었나요? 몇 가지 핵심 원칙들이 계속 반복해서 강조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장기 보유, 호들 관점이에요. 호들, HODL. 네. 마이클 세일러, 에릭 트럼프, 리카르도 살리나스 같은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너무 흔들리지 말고 길게 보라고 조언해요. 캐시오드 같은 경우는 기관 참여가 이제 막 시작됐고 비트코인은 희소하니까 가격은 계속 오를 거다 이러면서 5년에서 10년 안에 240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아주 공격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고요. 알트코인 데일리 자료에 나왔죠. 240만 달러. 정말 엄청난 예측이네요. 그렇죠. 두 번째는 자가수탁의 중요성입니다. 이건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내 코인은 내가 직접 보관하라. 네. 가격이 막 급등하거나 시장이 불안해지면 거래소가 갑자기 문을 닫거나 해킹당할 위험이 있잖아요. 루크 미킥 채널 자료에서는 거래소에 둔 당신 코인은 진짜 당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경고하면서 트레저나 레저 같은 개인 하드웨어 지갑에 직접 보관하라고 강력하게 공고합니다. 하드웨어 지갑이요. 심지어 복구할 때 필요한 비밀 문구, 시드 문구 있잖아요. 그걸 종이에 적어두지 말고 불이나 물에도 안전한 티타늄 금속판에 새겨서 보관하라는 조언까지 나올 정도예요. 와, 티타늄파네요. 정말 철저하네요. 그만큼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내 자산을 내가 직접 지켜야 한다. 변동성 관리나 레버리지 사용에 대한 경고도 있었죠? 네, 당연히 있었죠. 비트코인은 여전히 변동성이 엄청 큰 자산이잖아요. 앤서니 폼플리아노는 자료에서 과거에도 20% 이상 크게 하락하는 조정이 5번이나 있었다는 걸 상기시키면서 언제든 큰 폭의 조정은 올 수 있다고 경고해요. 20% 이상 하락이 5번이요? 네. 근데 재밌는 점은 헤지펀드 같은 기관들은 손실 제한 규정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 떨어지면 기계적으로 팔아야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그런 제약에서 좀 자유롭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하고요. 아, 개인은 버틸 수 있다. 뭐 그럴 여지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무모하게 투자하면 안 되고요. 특히 트레이더박 채널 자료에서는 레버리지, 즉 빚내서 투자하는 건 하락장에서 정말 모든 걸 잃을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니까 절대 하지 말라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레버리지는 절대 금물이다. 투자 방식에 대해서는 어떤 조언들이 있었나요? 분산 투자냐, 집중 투자냐, 혹은 대출 활용 얘기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네, 이것도 투자 철학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앤서니 폼플리아노는 전설적인 투자자 스탠리 드러켄밀러 예를 들면서 그는 여러 군데 조금씩 투자하기보다는 정말 확신이 드는 소수의 아이디어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걸 선호한다고 소개해요. 아, 집중 투자. 네, 위험 관리를 위해 분산 투자를 해야 하는 기관하고는 좀 다른 접근이죠. 또 다른 흥미로운 전략은 비트코인을 팔아서 현금화하는 대신에요. 비트코인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식이에요. 팔지 않고 대출을 받는다. 네, 세금 문제 같은 걸 피하면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죠. 루크 미킥 채널에서는 파이어피쉬 같은 플랫폼을 예시로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알트코인 투자는 복리 채널 자료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같이 좀 시가총액 크고 검증된 코인들 외에는 변동성이 너무 크고 특정 세력에 의해 가격이 좌우될 위험이 크니까 아주 신중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다양한 관점과 전략들이 있네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자료들을 쭉 종합해 보면요. 현재 비트코인 가격 상승은 단순히 한두 가지 요인이 아니라 금리 인하 기대감이나 달러 약세 같은 거시경제적인 큰 흐름, 그리고 ETF를 통한 기관 자금의 본격적인 유입, 여기에 오렌지 필링이나 네버셀 같은 개인 투자자들의 독특한 심리와 문화까지 정말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JP모건 분석처럼 금에 비해 아직 저평가되었다는 시각이나 ETF를 통한 자금 유임이 계속된다면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고요. 그렇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과거에도 늘 고점 부근에서는 상당한 폭의 조정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네, 조정 가능성. 그리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규제 문제나 또 예측 불가능한 외부 충격의 가능성, 그리고 근본적으로 높은 변동성이라는 위험 요인은 항상 존재합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을 갖는 건 중요하지만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자가 수탁을 통한 자산 보호나 레버리지 자제 같은 철저한 위험 관리가 반드시 같이 가야 합니다. 네, 위험 관리의 중요성. 특히 알트코인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개별 프로젝트가 정말 실제 가치가 있는지를 냉정하게 평가하는 게 더욱 중요해 보이고요. 전반적으로 볼 때 오늘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는 비트코인이 단순한 투기 수단을 넘어서 기존 금융 시스템의 대안이나 또는 보완제로서 자리매김할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네, 가능성이 보이는군요. 아까 그 멕시코 보호 말처럼 이걸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현상 자체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만약에요, 아마존, 구글, 애플 같은 정말 거대한 기술 기업들과 월스트리트의 금융기관들이 진짜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기술을 그들의 핵심 시스템에 본격적으로 통합하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금융생활은 과연 어떻게 달라질까요? 정말 큰 변화가 오겠죠. 그리고 그런 거대한 변화의 파도 속에서 청취자 여러분 각자는 앞으로 5년, 10년을 내다보면서 어떤 기회를 발견하고 또 어떤 위험에 대비해야 할지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 자료들을 통해 얻은 통찰을 바탕으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